사별하고 62세의 한재혼, 하지만 한 달 만에 후회가 돼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죠. 평생 운영하던 분식집도 접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언제까지 혼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시간에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면 그냥 소파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동네 복지관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 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적어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박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65세라고 하셨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참 온화하셨어요. 은퇴한 공무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시고 다른 분들께도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몇 번 함께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박성호 씨도 3년 전에 부인을 여의셨다고 하셨어요. 정희 씨도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박성호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인데 뭐. 찻집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박성호 씨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추천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거든요. 부인분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밥해 먹기도 싫고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해요. 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 후에는 거의 항상 함께 차를 마셨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박성호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제 팔을 살짝 잡아주시고 바람이 불면 저에게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설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박성호 씨 만날 생각하면 괜히 옷도 골라 입게 되고. 정말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 보러 나올 때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60대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더라고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꿀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좋은 파스를 사다 주셨거든요. 어느 날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진지하게요? 네, 결혼 말입니다.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 두려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아이들은 어머니 행복을 바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성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가끔 아플 때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큰딸 수진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놀란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봉사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나이는 65세고 공무원 출신이셔. 엄마, 너무 급해요. 얼마나 아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확실해요? 수진이는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상 물정을 많이 아는 아이라 그런지 신중했어요. 2달 정도 만났는데 정말 신사 같은 분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 판단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 같아서요. 수진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것도 구분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작은 아들 태호에게 전화했을 때는 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감정적인 아이였거든요. 엄마, 정말요?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요? 가족은 있고요? 왜 그런 걸 다 물어봐야 해? 엄마가 좋다는데. 엄마, 그 사람 집이라도 가봤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 봤고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 늙어갈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6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죠.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반대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그날 밤 박성호 씨와 산책을 하면서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성호 씨, 아이들이 반대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희 씨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박성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네, 성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며칠 뒤 아이들과 다시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와 태호 모두 와서 한참 동안 설득을 시도했어요. 엄마,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어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게 어때요? 수진아,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죠.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태호도 마지막까지 만류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만나기만 하시면 안 돼요? 태호야, 우리 나이에 그냥 연애만 할 순 없어. 남은 세월은 진짜 내 선택으로 살고 싶다.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었어요. 결국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성호 씨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네,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한 첫날이니까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정식 부부니까 건배해요. 박성호 씨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젠 우리 한 몸이에요, 정희 씨. 박성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첫날이니까 감격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했던 분이 갑자기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정희 씨, 아침 드세요. 네, 성호 씨도 드세요. 아침을 먹는데 박성호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게요? 네, 통장부터요. 정희 씨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요.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부가 따로따로 있으면 정 떨어지죠. 제가 가게를 관리하는 게 맞아요. 박성호 씨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하는 거예요. 성호 씨, 저는 평생 제 돈은 제가 관리했어요.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정희 씨, 이제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맡기세요. 그분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결혼 이틀째라서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날은 일단 그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나가던 등산 모임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박성호 씨가 말렸어요. 정희 씨, 어디 가세요? 등산 모임 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네. 결혼했으니까 그런 모임은 정리하세요. 그 나이에 남자들 있는데 왜 가요? 박성호 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 모임은 제가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었거든요. 성호 씨, 등산 모임은 건전한 취미 활동이에요. 건강에도 좋고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합시다. 부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남편 체면이 안 서요.
그분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만 가는 모임은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은 오히려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했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 명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오늘 등산 왜 안 왔어? 아, 명자야. 사실 결혼했어. 정말 축하해.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 명자 씨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아는 오랜 친구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어? 친구와 통화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호 씨가 다가와서 손짓으로 끊으라고 했어요. 명자야,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희야, 잠깐만. 전화를 끊고 나니 박성호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친구들하고 통화도 줄이세요. 왜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안 돼요?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과거 인연들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끊으라고 하다니요. 성호 씨,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면 서로한테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박성호 씨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어제 전화 왜 그렇게 끊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박성호 씨가 옆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랬어. 정희야,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이상해. 혹시 그 남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명자 씨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눈치챈 거죠.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정희야, 나 진짜 걱정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박성호 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요. 앞으로 그 친구하고는 연락하지 마세요. 괜한 참견하는 것 같던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하면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성호 씨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호 씨 눈빛이 달라진 게 가장 신경 쓰였어요. 전에는 저를 바라보는 눈에 애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마치 저를 소유물 보듯이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아예 외출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마트 가는 것도 제가 할게요. 부인이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장 보는 거 좋아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마음이 놓여서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렇다고 나가자고 하면 또 말릴 테고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박성호 씨는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제가 뭔가 물어보기만 해도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박성호 씨가 신문을 펼쳐놓고 유독 부동산 기사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대요, 정희 씨?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정희 씨도 건물 있잖아요. 박성호 씨가 갑자기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궁금해서요.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박성호 씨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저를 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걸로 생활비 쓰고 있어요. 400만 원이요? 꽤 괜찮네요. 그 돈 어떻게 관리해요? 전용 통장 따로 있어서 거기로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희 씨, 그 통장을 제가 봐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제 월세 통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요? 별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투명하게 지내야죠. 숨길 게 뭐 있어요? 박성호 씨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각자 통장을 관리했는데 갑자기 이런 요구를 받으니까 어색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언제요? 오늘 은행 가면서 같이 가요. 박성호 씨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서 더 그랬어요.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꺼낸 거예요. 정희 씨, 그 월세 통장 말인데요. 네, 왜요?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때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세입자들도 남자가 관리하면 더 신뢰하죠. 박성호 씨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인 양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성호 씨, 그건 제 재산이에요. 갑자기 명의를 바꾸라고 하시면. 정희 씨,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재산이 따로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당황스러워요. 뭐가 당황스러워요? 제가 횡령이라도 할 것 같아요? 박성호 씨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을 의심한다고 화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거절하자니 부부 사이에 의심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순순히 따르자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결정하세요. 박성호 씨가 은근히 압박을 가하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박성호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희 씨, 생각해 봤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희 씨, 제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에요? 평생 공무원 했던 사람을 못 믿어요? 박성호 씨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제가 관리했던 일이라서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맡기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아예 투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다른 투자도 생각해 봐야죠. 저는 투자는 잘 몰라요. 적금이나 예금만 해왔어서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많거든요. 박성호 씨가 말하는 투자라는 게 다 위험한 것들이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말이죠. 성호 씨, 저는 안전한 게 좋아요. 나이도 있고 해서요. 나이가 있으니까 더 불려야죠. 언제까지 적금만 할 거예요? 박성호 씨는 제 통장 잔고까지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있는지, 어디 은행에 있는지,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다른 은행에도 돈 있어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부부니까 알아야죠.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점 질문이 구체적이고 집요해져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제 재산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성호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쉽지 않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누군가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리고 잠깐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제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음험한 느낌이 드는 웃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의심을 드러내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박성호 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박성호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희 씨, 월세 통장명의 변경 생각해 봤어요? 아직 결정 못 했어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빨리 정하세요. 박성호 씨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우물쭈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대화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성호 씨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월세 통장 명의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쳐버린 거죠. 성호 씨, 알겠어요. 통장명에 바꿔드릴게요. 정말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희 씨. 박성호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석연치 않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원하던 걸 손에 넣은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은행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어요. 평생 제가 관리해온 돈인데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박성호 씨가 새 통장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 중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남편분이 오셨었어요. 월세 입금 계좌를 바꿔달라고 하시던데 맞으시죠?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박성호 씨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입자들한테 연락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언제 연락하셨어요? 어제요. 갑자기 오셔서 통장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인차 사장님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남편이 관리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그런 일을 처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성호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성호 씨, 세입자들한테 연락하셨어요? 아, 네.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박성호 씨는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봤습니다. 월세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바뀐 건가? 몇 번 시도해 봤지만 계속 접속이 안 됐습니다.
이상해서 다음날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으신데요. 네, 남편 명의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잔액 확인은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며칠 전에 큰 금액이 출금됐네요. 얼마나요? 600만 원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00만 원이라니요. 한 달 반치 월세가 한 번에 사라진 거였어요. 언제 출금됐나요? 3일 전이요. 박성호 씨가 명의를 바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박성호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 하면서요. 성호 씨, 월세 통장에서 돈 빼셨어요? 아, 네.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넣었어요. 600만 원이나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정희 씨, 저를 믿으세요. 곧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올 거예요. 박성호 씨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디에 투자하신 건가요? 복잡한 거라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차피 곧 결과 나올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박성호 씨가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어느 정도는 들렸습니다. 야, 나야. 박성호 씨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한테 할 때의 그 다정한 톤이 아니라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무슨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걸까요? 궁금해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여자 재산 많아.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3달만 버티면 돼. 그럼 다 정리될 거야. 3달이라고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통장은 이미 내 명의로 바꿨고 이제 부동산만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부동산이라니요. 설마 재산가 건물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 이런 할망구들은 외로우니까 금방 넘어가. 경험상 확실해. 할망구라고요? 박성호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박성호 씨가 침실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박성호 씨가 침대에 누우면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 낯선 웃음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재촉, 통장명의 변경 요구, 친구들과의 연락 차단, 그리고 오늘 들은 전화 내용까지. 이 사람이 진짜 누구지? 설마 저를 속인 건가? 손에 든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깊었고 무엇보다 옆에 박성호 씨가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박성호 씨의 그 전화 내용만 맴돌았습니다. 3달만 버티면 된다. 재산이 많다. 할망구들은 외로우니까 금방 넘어간다. 이런 끔찍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울려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 전화 내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성호 씨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가 평소처럼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예요. 네, 다녀오세요. 속으로는 드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없는 동안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박성호 씨가 나간 지 10분 후 저는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재산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은행으로 향하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급해요. 은행 직원이 제 다급한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계좌에서 이체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계좌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절대 안 돼요. 고객님,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편리한데. 안 된다니까요. 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제 요청대로 해주었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월세 통장을 다시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정희 씨. 어떻게 오셨어요? 월세 입금 계좌를 다시 바꿔야 해요. 며칠 전에 남편분이 오셔서 바꿔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정이 생겨서요.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건물주 요청이니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모든 세입자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제 새 계좌로 입금하도록 공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다음 달 월세 날짜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조치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박성호 씨 앞에서 평소처럼 연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들키지 않을지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박성호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끓였어요. 정희 씨, 다녀왔어요. 오후 5시쯤 박성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세요. 오늘 성호 씨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끓였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박성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뭘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성호 씨, 친구들 만나서 뭐 하셨어요?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박성호 씨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혹시 또 누군가를 속이는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즐거우셨겠네요. 네, 그런데 정희 씨는 오늘 뭐 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간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어요. 집에만 계셨군요. 박성호 씨는 의심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박성호 씨가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한잔할까요? 네, 좋아요. 속으로는 정말 마시기 싫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박성호 씨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정희 씨, 건배해요. 네, 건배. 맥주를 마시면서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평화롭다고요?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폭풍 우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나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박성호 씨가 술이 들어가자 말이 많아졌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더 잘해준다고요? 더 잘 속이겠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투자도 더 많이 해볼게요. 돈을 불려서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투자라는 게 사실은 제 돈을 빼먹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성호 씨 뜻대로 하세요. 정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아내를 만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은 아내가 아니라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말이에요. 과찬이세요. 박성호 씨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정희 씨, 내가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부부 생활이구나 싶어요. 부부 생활이라고요? 이건 부부 생활이 아니라 사기극이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박성호 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로 들리니까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밤 10시가 되자 박성호 씨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눈이 풀려 있었어요. 정희 씨, 나 좀 졸려요. 그럼 먼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그럴게요. 박성호 씨가 침실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드디어 연기를 멈출 수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감정을 숨기고 있었더니 정말 힘들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면서 울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내일 집에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침실에서 박성호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박성호 씨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인감,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몇 벌의 옷까지.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박성호 씨가 자는 침실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몇 달을 함께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 새벽에 나는 이 집을 떠난다. 이 악몽 같은 생활을 끝낸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새벽 5시 박성호 씨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들 태호네 집이었습니다. 미리 문자로 연락해뒀기 때문에 태호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태호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태호야, 엄마가 큰 잘못을 했어. 너희 말을 들어볼 걸 그랬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태호네 거실에 앉아서 어젯밤 들었던 박성호 씨의 전화 내용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600만 원이 사라진 것, 세입자들에게 몰래 연락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재산을 노린다는 대화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태호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사기잖아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화 내용만 들었는데. 엄마,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600만 원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피해예요. 태호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오전 9시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함께 따라와줘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해줬습니다. 처음엔 제가 혼자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떨렸는데 다행히 태호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줬어요. 언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처음 박성호 씨를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 그리고 어젯밤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성호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네, 혼인신고할 때 확인했어요. 경찰관이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전과요? 네, 결혼 사기로 4번 입건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박성호라는 이름도 가짜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과 사범이라니요. 그럼 저는 5번째 피해자였던 건가요? 진짜 이름은 김철수예요. 나이도 거짓말했네요. 실제로는 68세입니다. 나이까지 속였다니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셈이네요.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수법이 항상 비슷해요. 봉사단체나 종교 모임에서 접근해서 결혼한 뒤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그럼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6명이에요. 어머님까지 합치면 7명이 되겠네요. 7명이나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없어진 걸 아직 모를 거거든요. 그럼 바로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가주셔야 해요. 경찰차를 타고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박성호 씨, 아니 김철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김철수가 뒤늦게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정희 씨, 어디 가셨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경찰관들이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씨죠?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철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악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신고했어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이 할멈이 뭘 안다고. 김철수 씨,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세요. 경찰관들이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피해자분들도 모두 증인으로 나왔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피해자 진술을 해보세요. 법정에서 마이크 앞에 서니까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을 여인 지 6년이 되어가는 63세 여성입니다. 외로워서 그분을 믿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말로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600만 원을 빼앗긴 것까지 모든 걸 증언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의 증언도 들어보니 정말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다들 외롭고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믿음을 준 뒤에 재산을 빼앗아간 거였어요. 김철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했다고 변명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주실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당한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그 나쁜 사람을 벌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저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덜 억울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만 되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혹시 또 누군가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강의를 한다고요? 네, 정희 씨처럼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더 현실감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용기를 냈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어요. 첫 강의 날 복지관 강당에는 제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20여 명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떨렸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사기 피해를 직접 당해본 윤정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여의고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했죠.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확인이에요. 서류 한 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재산 관리할 때, 주의사항, 의심스러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의해 보세요. 제가 그랬듯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만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다니 그동안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점점 치유되어 갔어요. 강의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태호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태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느꼈거든요.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고요. 강의하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더라고.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5살짜리 손주 민준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정말 제가 예전보다 밝아진 게 맞나 봐요. 수진이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진짜 봄이네요.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 말이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침 창가에 제가 심어둔 제라늄이 활짝 피어 있었거든요. 그러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꽃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저 꽃들도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이제야 꽃을 피웠구나. 저도 마찬가지네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는 제가 당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없으면 외롭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거나 꽃을 돌보는 시간들이 소중해요. 친구 명자 씨도 자주 놀러 와요. 제가 강의하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해.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다니. 명자야, 나도 처음엔 그냥 숨어 살고 싶었어. 하지만 혼자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지.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새삼 달라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불안하고 위축되어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 이제 진짜 내가 됐구나. 창가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를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가끔 길을 걷다가도 당당해진 제 모습을 느껴요.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지도 않고요. 복지관 강의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반갑기까지 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인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더 조심하고 더 현명해지면 돼요. 매번 강의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정말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63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쓰니까요. 쓰니까요. 쓰니까요.